안녕하세요. 당신의 귓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양재진, 양재웅 지음 21세기 북스가 펴낸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병원에 찾아갈 용기는 나지 않는 이들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 양재웅 형제가 인생의 선배로서 또 전문의로서 정말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을 들려줍니다. 사람 사는 모습은 제각기 다르지만 또 한편으로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고민과 걱정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이 책에 나오는 고민과 사례들은 마치 내 이야기처럼 공감이 되고 나의 깊은 상처까지도 들여다보고 다독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들 때 없앨 순 없지만 다스릴 순 있다며 혼자 상처받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들려달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많은 섬세한 당신을 위한 양부로의 특급 처방.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평소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존감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났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되나요? 자존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자존감도 너무 높으면 안 좋은가요? 자존감이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입니다. 타인이 나에 대해 무엇이라 평가를 해도, 심지어 비하를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바로 자존감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의식 과잉과는 다릅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자의식 과잉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명의 형제 자매와 어울려 컸던 과거 아이들과 달리 요즘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지원과 관심을 고스란히 혼자 받는 경우가 많죠. 너는 대단한 아이야. 혹은 너는 꼭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식으로요. 그 결과 본인이 구체적인 경험을 하고 성취하기 전에 스스로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즉, 자의식 과잉 상태 혹은 거짓 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 새로운 것에 도전하길 굉장히 어려워하고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부족한 나를 마주하면 그 순간을 못 견디기 때문에 도전 자체를 회피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마치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아서 한 번도 지지 않는 상태라 할까요? 그렇다면 자존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먼저 무엇이든 스스로의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그런 성취에 대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경우 자존감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앞서 자의식 과잉의 경우 스스로의 성취 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조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결과 자기 의식만 높아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실제 나를 마주하고 좌절했을 때 복원력을 통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사와 기부를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자존감은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인정할 때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사와 기부는 타인을 위해 하는 행동이지만 무엇보다 나를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자존감을 높이기에 가장 접근하기도 쉽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는 자존감이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에서 삶에 큰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여기에 방향성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본인을 위하는 것이 아닌 타인 중심으로 사는 삶은 자존감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고 도리어 그런 삶은 자존감이 낮아지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바꾸기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숱한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닌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고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도적인 자신과 위하고자 하는 타인 사이에 밸런스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환자들이나 대중에게 받은 긍정적인 피드백들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스스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며 살고자 하는데요. 그 결과 스스로를 언행일치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보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힘을 개발하지 못한 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남들의 평가에 연연하느라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놓치고 살지도 모릅니다. 혹은 처절하게 실패하고 본인의 한계를 경험하는 자기애적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 아직도 도전을 회피하면서 자의식 과잉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안주하지만 않는다면 자존감은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길게 봐야 합니다. 10년, 20년 뒤 나의 모습이 어떨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에 의해 내려진 부정적인 평가가 결코 자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도전하고 실패하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만의 삶의 방향성을 찾으세요. 누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혹은 나의 가치를 잘 알아주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우리는 때때로
그들이 평가하는 나의 모습이 실제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만큼은 스스로의 편이 돼 주세요. 내가 싫고 밉고 한심하게만 느껴진다면 나의 작은 것들부터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연습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낮춰지는 관계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아예 끊어내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잠시나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자존감이 중요한 만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좋지 않은 관계를 끊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자꾸만 휘둘리는 내가 싫어요. 평소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는 쉽게 잘 넘기는 편이라 자존감이 높은 것 같다가도 유독 부모님 말씀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스스로 결심한 것도 흔들립니다. 이 경우도 자존감이 낮은 것일까요? 부모님 말씀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우 아직 정서적인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는 자유롭다면 자존감이 높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을 제외한 타인과는 정서적인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인 경계가 존재한다면 그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부모님과 같은 정서적 유대를 갖게 된다면 똑같은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즉, 아직까지 부모님의 말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심리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부모님 이외의 사람들의 평가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부모님 외의 사람들은 철저히 무시하면서도 부모님 말씀은 거역하지 못하는, 하지만 이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영화나 소설 속 왕자나 공주 혹은 재벌 2세의 이야기가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서적인 거리를 부모님과는 더하고 타인과는 좁혀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존감을 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신에 대해 내려진 긍정적인 평가는 부모님이 만들어준 자의식 과잉 혹은 거짓 자기이기 쉽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다음 단계로 결코 나갈 수 없습니다.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지 못한 채 부모님이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부모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사회 속에서 타인의 기준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갈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부모님과 타인과의 정서적 거리를 먼저 조절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후에야 비로소 고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모님 외에 대상 관계가 없는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이후 사춘기를 지나
사회적으로 진출하며 점차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를 가집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자아 실현의 단계로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감정적 거리가 먼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의 피드백을 상당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가족 간에 건네는 말은 무엇보다 큰 힘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욱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가족이란 평생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관계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가족이기에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지 않아도 가족이기에 알아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정서적 거리가 가깝기에 그만큼 더욱 큰 상처가 돼 힘들어지고 끊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생각에 좌절감과 절망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는 더욱 예의를 지키고 배려해야 하며 적당한 정서적 거리 또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적당한 정서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가족으로부터, 특히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이 우선돼야 합니다. 독립은 신체적 독립, 정신적 독립, 경제적 독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신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우선돼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자신의 인생에 부모님의 지분이 있는 것이기에 정신적 독립이 불가능합니다. 신체적 독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서 주거 공간을 마련한다면 마찬가지로 그 공간에 부모님의 지분이 있기에 독립이라고 할 수 없죠. 경제적 독립을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 독립을 해야만 부모님과 정서적 거리를 적당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정서적인 경계가 희미할 정도로 밀착된 경우는 나의 존재 자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 나가길 바랍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끊기지 않아요. 평소 혼자 있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상황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각도 덩달아 많아졌어요.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다 보면 결국에는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생각이 많은 성격의 경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상상하며 과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추는 우울증의 증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 순간부터 그로부터 약이 될 수 있는 갖가지 상황을 떠올리며 걱정을 하는 것이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풍부한 상상력으로 이미 결론까지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실제 감당해야 할 크기의 걱정보다 훨씬 더 큰 걱정을 하니 그만큼 심리적으로 더욱 큰 피로감을 느낍니다. 걱정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걱정을 위한 걱정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나에게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걱정이 시작되면 무작정 없애려고 하기보단 그것에 직면해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과감히 떨쳐버리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생각 자르기 연습입니다. 생각의 바닷속에 빠져 있을 때는 너무 큰 망망대해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니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땐 힘들더라도 나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에 떠다니는 수많은 걱정거리들 중 나에게 실제로 일어난 것들과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앞서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에서부터 생각이 퍼져나가려 할 때 그 순간 생각을 과감히 자르는 것이죠. 단순히 머릿속으로 하기보다는 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았는데 걱정하고 있는 것을 구분해 보세요. 그리고 일어난 일 중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눠 보세요. 모든 작업을 마친 뒤에 현재 일어난 일 중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것,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항복하고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너무 많은 걱정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걱정은 뇌에서 감정과 기억을 주관하는 파페츠 회로가 자극된 결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눈두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이성과 논리의 뇌, 실행의 뇌인 전두엽을 자극함으로써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운동, 주변 정리, 필기, 청소 등과 같이 간단한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피드백을 얻으면 전두엽은 자연스럽게 자극됩니다. 이를 통해 파페츠 회로의 활성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청소년 때 당한 학교 폭력. 어른이 돼서도 너무 힘들어요. 중학생 때 당한 2년간의 학교 폭력 때문에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 힘듭니다. 가끔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고 가슴도 답답해집니다. 대외 활동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방어막을 치게 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두려움도 너무 큽니다. 어린 시절 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트라우마는 성격을 형성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심하고 위축돼 있다거나 대인관계에서도 더욱 회피적이 되는 것이죠.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 시절
왕따를 당한 후유증은 40년이 지나서까지 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만큼 치료도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을 당한 사람은 많은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경험합니다. 치료가 힘든 이유도 극복해야 할 대상이 현재 내 삶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과거의 경험이나 대상이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실체 없는 적과 싸우는 것과도 같죠. 과거의 나로 돌아가서 자신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던 상대와 끊임없이 무엇이든 해보려는 시도를 하는데 시도만으로도 굉장히 무섭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노력을 이미 혼자 여러 차례 해온 사람에게 추가적인 조언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따라오는 입장에서도 버거울 테고요. 그런 만큼 학교 폭력의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 중 대부분은 학교 폭력을 경험한 시점에서 한참 지난 후 성인이 돼서야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옵니다. 사회에 발을 내딛고 나아가려는 의욕과 반대로 과거의 트라우마가 발목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죠. 결국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다가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 폭력을 주도했던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했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분노나 좌절 또한 큰데요. 결국 사회에서 나를 바라보는 대다수의 시선도 이와 같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학교 폭력은 어린 시절에 겪는 트라우마라는 점에서 아동 학대와도 같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들의 근본적인 마음 상태는 무력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분노보다 그 당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던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더욱 큰 것이죠. 결국 자기 혐오로 빠지는 것이고요. 이 경우 성인이 돼서도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새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방어막을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시 폭력의 대상이나 약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관계 형성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혹은 반대로 앞서 이야기한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발현되면서 본인보다 약한 존재들에게 위협감을 주거나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이 나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어린아이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인데도 성인의 몸 안에 아직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 아이는 계속 상처받은 상태로 있는 것이죠. 결국 더 큰 사람으로의 성장도 저해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므로 치료의 시작은 내 안의 아이를 꺼내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나를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보고 지금의 나는 상처받지 않을 만큼 단단해진 성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마 혼자서는 버거운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의식적으로 방어막을 치게 된 관계가 아닌 내 안의 아이를 꺼내 보였을 때 이를 무시하지 않을 대상과의 새로운 교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내보이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나에게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후부터는 새로운 대인관계에서도 더욱 자신감이 생기고 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혐오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난 사례는 분명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나 경험이 달라지면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관계를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직접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이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존재만은 아니라는 것. 내가 무리 속에 타깃이 되는 양 같은 약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양한 대인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 끝에서는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성숙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폭력의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관계와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풀지 못합니다. 평소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 성격 탓에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쌓인 스트레스가 터지면 잠이 쏟아질 듯이 옵니다. 스트레스가 폭발하기 전에 조금씩 풀고 싶습니다. 화가 날 때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뇌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일종의 안전장치를 가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으니 몸도 마음도 쉬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까지 폭발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그때그때 나에게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평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더욱 좋겠죠.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경우 정작 자신의 감정은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에 중점을 두다 보니 오히려 나의 내면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경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위해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 누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때문에 평소에는 감정 조절을 잘 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갑자기 관계를 끊어버리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수동 공격을 보이거나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죠.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향임에도 그때그때 풀지 못하니 쌓고 쌓다 결국 한꺼번에 분출하는 겁니다. 결코 건강한 인간관계는 아니죠. 이 경우 일에서도 같은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참다 못 견뎠을 때는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기보다 회사를 옮기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소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어도 내색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더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는 패턴을 겪는 사람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일 수 있고요.
만약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이직이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터놓고 이야기하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회사의 변화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식적으로라도 나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돌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한 만큼 상대는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상처받고 서운해하며 관계를 아예 닫아버리는 식의 대응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관계를 중시하는 만큼 독립적이거나 주체적인 면이 부족하진 않은지, 그런 스스로의 모습이나 환경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도 천천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 속 불편한 사람, 그 안에서 오고 가는 말들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감정 표현이 누군가에게 쓴소리라고 해도 필요한 말은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과 혹은 조직과 건강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겠죠. 근본적인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너무 급하지 않게 주변 사람들도 나의 변화에 조금씩 적응할 수 있게 천천히 달라지세요. 그러다 보면 뇌가 잠이라는 안전장치를 켜는 횟수도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고민들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현실적이지만 따뜻한 조언.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나만 참으면 되지, 나 혼자 해결하면 되지 하고 내 마음을 돌보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순간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몸처럼 마음도 치유가 필요하고 또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민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양브로의 조언이 위로가 되셨기를, 그리고 그 조언대로 한번 용기를 내어보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귓가에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